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동아시아 의학 연구자 이기복 박사님의 논문 6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서양 의학은 해부 중심, 동양 의학은 기 중심, 뭐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구도죠. 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자료들은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뭐랄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문들이 바로 그런 단순한 구분이 동아시아 의학의 그 풍부하고 역동적인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고 심지어는 좀 주견부로 밀어냈는지 그걸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어요. 아, 마치 오랫동안 써온 낡은 안경을 벗고 새로운 시야를 넣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네. 오늘은 이기복 박사님의 분석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아시아 의학의 그 다채로운 모습, 숨겨진 보물들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서양은 해부, 동양은 기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요. 이기복 박사님이 제시하는 실행 스타일, Styles of Practice, 이걸 통해서 역사 속 실제 의사들이 어떻게 몸을 이해하고 또 질병에 맞섰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걸 통해서 동아시아 의학이 얼마나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게 세계 의학사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왜 이 서양은 해부, 동양은 기라는 구분이 그렇게 문제적인 건지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기복 박사님은 이런 시각 자체가 좀 유럽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요. 마치 유럽의 발전 경로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다른 지역의 역사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이분법은 동아시아 의학 내부에 분명히 존재했던 몸의 물질적 구조나 형태에 대한 깊은 관심, 심지어 해부학적인 탐구까지도 그냥 관과하게 만들어요. 아,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군요. 네. 모든 걸 그냥 기나 어떤 추상적인 원리로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왜 동아시아에서는 서양 같은 근대 해부학이 발전하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묻죠.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왜 아니 질문은 이미 서양을 기준으로 동아시아에 결핍을 묻는 방식이거든요. 아, 기준 자체가 이미 서구적인 거군요. 그렇죠. 동아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맥락에서 몸과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지를 묻는 대신에 그냥 서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이런 틀에 갇히면 동아시아 의학은 뭔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전통처럼 느껴지게 만들 위험이 있군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끊임없이 외부와 교류하고 내부적으로도 변화하며 발전해온 살아있는 역사인데 말이죠. 자료에서 전통을 고정된 게 아니라 현실 조건에 맞춰 계속 변형되는 조리법, 레시피에 비유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기복 박사님은 세계사를 바라볼 때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심, 그러니까 다중심성이 상호작용했고 발전 경로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했으며 다원성, 지역 간의 교류와 연결, 이 연결성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동아시아 의학사 역시 이런 다중심적이고 연결된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만 그 복잡성과 역동성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해부 아니면 기라는 이런 단순한 선택지로는 이 풍부한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낡은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 동아시아 의학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이기복 박사님이 제안하는 방법론이 바로 실행 스타일, Styles of Practice라는 개념이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실행 스타일이라는 건요, 의학을 어떤 고정불변의 이론 체계나 학파 중심으로 보는 대신에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분석틀입니다. 아, 어떻게 했는지. 네, 예를 들어 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몸이란 무엇인가, 또 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지, 병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실제 실행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네네.
의학을 어떤 초월적인 본질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질문, 개념, 도구, 행위자들로 구성된 계속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열린 실행 체계로 보자는 제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조리법 비유처럼 주어진 재료와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주되는 살아있는 전통으로 의학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 이론 그 자체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이걸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실행 스타일이라는 렌즈로 봤을 때 동아시아 의학은 정말 기에만 매몰되어 있었을까요? 이 고정관념을 깨는 핵심 개념으로 이기복 박사님은 공간 지형학의 몸, 토폴로지컬 바디 라는 것을 제시하던데요. 네, 그 공간 지형학의 몸은 이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부러 해부학 애너토미라는 서구 중심적인 용어 대신 이 용어를 쓰는데요. 아,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를 쓰시는군요. 네, 이게 동아시아 의학 문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구체적인 형상, 내부 구조물의 공간적 배치, 또 물질의 변화와 이동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포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즉, 추상적인 기의 흐름이나 우주론적 원리 설명에만 그친 게 아니라 만져지고 볼 수 있는 몸, 다시 말해 몸의 물질성 materiality와 구조 structure에 대한 탐구가 동아시아 의학 역사 안에서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개념적 도구인 셈이죠. 공간 지형학의 몸이라 용어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들어보니까 동양의학이 단순히 추상적인 기만 다룬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몸의 구조와 물질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진 통념을 확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걸 뒷받침하나요?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이기복 박사님은 시대와 분야를 막 넘나들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보죠. 네? 우선 아주 오래된 고전, 예를 들어 기원전후 문헌인 황제내경 같은 경우에요. 흔히 알려진 음양오행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 외에도 뼈의 길이를 재거나 골도법, 내부장기의 무게나 용적을 측정한 기록, 평인절 곡들이 나옵니다. 와, 황제내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몸을 구체적인 탐구 대상으로 보고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3초 같은 개념 역시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기관이 아니라 어쩌면 현대 생리학의 림프 순환처럼 체액 순환과 관련된 실체적인 구조나 기능을 추론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제시하고요. 아, 고대 문헌에서부터 이미 몸의 구조와 측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 후한시대의 유명한 의서인 상한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또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상한론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복 박사님은 이 책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추상적인 원리보다는 땀, 소변, 대변 같은 구체적인 체액 있잖아요. 네네. 그 체액의 과다나 부족, 그 분포의 치우침, 그리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 예를 들어 설사를 시키거나 땀을 내게 하는 등의 공격법, 즉 체액을 이동시키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합니다. 아, 체액의 상태와 조절에 주목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감각으로 파악 가능한 육체와 그 안의 물질적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더 나아가서 청나라 때 가금 같은 의학자는 상한론의 핵심 개념인 육경을 우주론적 원리가 아니라 인체의 물리적인 구획이자 체액 순환 통로로 해석하기도 있어요. 오, 육경은요? 네, 이런 해석들은 상한론이 가진 물질적, 구조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과 수술이나 뼈를 맞추는 전골 분야에서는 이런 물질적, 구조적 관심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중기 16세기죠. 치종진암이라는 책에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부를 십자 모양으로 절개하는 외과 시술 그림과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꽤 직접적인 외과적 접근이죠. 네. 또 청나라 때 18세기에 간행된 의종금감의 정골 심밥 유지편을 보면요. 골절이나 탈구 같은 외상 치료를 위해서 손기술, 수기법, 당기고 미는 기법, 추나, 안마 등 다양한 물리치료 기술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특히 밧줄과 벽돌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가슴뼈가 함몰된 것을 치료하는 견인법 그림을 보면 당시 정골 전문가들이 인체의 뼈대와 근육의 연결 방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구조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까지 있으니 확실하네요. 심지어 청나라의 상과 휘찬에는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탈골된 뼈를 맞출 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도 줄을 이용해서 다른 방에서 원격으로 견인 시술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원격 시술이요? 대단한데요. 네, 사회문화적 제약 속에서도 몸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력이 엿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흔히 해부는 좀 서양 의학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동아시아 전통 내에서도 몸 내부를 직접 관찰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기복 박사님은 서양의학의 영향과는 별개로 동아시아 지성사의 내재적인 흐름 속에서 실증적인 해부 관찰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아, 내부적인 동력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대표적인 예가 18세기 일본 야마와키 토요의 장지 1759 하고 19세기 청나라 왕청임의 의림개착, 일림개척 1830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인체를 해부하고 관찰한 결과를 기록해서 기존 의학 지식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했어요. 네. 예를 들어 왕총임은 횡격막의 존재를 확인하고 폐와 심장의 위치 관계나 대동맥의 주행 경로 등을 새롭게 기술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도가 서양 과학의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에 퍼져 있던 고정학, 고정시학이라는 실증주의적 학문 태도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고정학이요? 네. 실제 증거를 통해서 고전의 기록이나 통설을 검증하고 수정하려는 동아시아 내부의 지적 동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 단순히 서양 것 따라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법의학 분야는 어떤가요? 시신을 다루는 만큼 물질적인 증거가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검시 관련 기록들, 예를 들어 실제 검안 보고서 모음집인 검묘나 공식 지침서였던 증수무언록 대전 등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조사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독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시신의 입이나 항문에 은비녀를 넣어 색 변화를 보거나 찰수수밥을 넣어 검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아, 사극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흥미롭게도 은비녀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찰수수밥 검사 결과를 더 신뢰해야 한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경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요. 와, 또한 타박상이 살아있을 때 생긴 것인지, 즉 시반인지 사후에 생긴 변화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를 눌러보거나 물을 뿌려서 퍼지는 양상을 관찰하는 등 철저히 물질적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시 문서들은 마치 몸이라는 물질이 남긴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과학수사 보고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고대 문헌부터 시작해서 상한론, 외과, 정골, 또 실증적 해부시도, 법의학까지 동아시아 의학이 결코 기라는 추상적 개념에만 머물지 않고 공간지형학의 몸이라 부를 만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탐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제 진료 현장은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기복 박사님은 조선 후기 의사들이 남긴 진료 기록, 즉 의안 분석을 통해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수기, 임정, 장태경, 은수룡 같은 의사들의 기록 말이죠. 맞습니다. 의안은 정말 보물창고 같은 자료예요. 교과서적인 의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실제 의료가 이루어지던 사회문화적 풍경을 보여주거든요. 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그 미묘하고 때로는 갈등적인 관계, 또 의사들 사이의 경쟁과 토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고 경험되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죠. 단순히 병명과 처방만 나열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의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을까요? 혹시? 네, 상당히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의안 속 의사-환자 관계는 결코 의사가 일방적으로 권유를 행사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역동적이고 때로는 긴장감이 넘쳤죠. 긴장감이요? 네. 예를 들어 의사 임정의 의안에는 남쪽 지방의 한 수령을 진료할 때 환자 측, 그러니까 가족과 다른 의원들이 임정의 진단, 즉 몸이 허하니 보유한다는 의견을 믿지 못하고 기존에 쓰던 처방, 열 내리는 약이죠. 그걸 고집하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심지어 음식상 차림으로 차별대화하는 모습까지 그려집니다. 와, 의사한테 그렇게까지요? 네. 다른 사례에서는 환자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원에게 분풀이하려고 칼을 갈고 기다렸다는 이야기나 병세가 악화되자 엉터리 의원이 함부로 약을 썼다면서 귀양 보내야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의사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아, 물론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에 깊이 감사하며 의사의 의로움을 칭송하는 그런 훈훈한 기록도 많습니다. 결국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의사들도 참 쉽지 않았겠네요. 그럼 그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심했던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안을 보면 그런 게 좀 드러나나요? 네,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의안 기록들을 보면 의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는 바로 병의 상태가 허한지, 실한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허실 분별이었습니다. 아, 허실이요.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죠. 네, 쉽게 말해서 환자의 상태가 뭔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 즉 허증인지 아니면 반대로 뭔가 과잉되거나 막혀서 생긴 문제, 실증인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진단에 따라 치료 방향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허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북돋아줘야 하고 보법, 실하면 넘치거나 막힌 것을 덜어내거나 뚫어줘야 했죠. 사법. 아까 말씀드린 그 남쪽 수령 사례에서도 핵심 쟁점은 바로 이 허실 판단의 차이였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있었군요. 네, 또한 교과서적인 이론이나 정해진 처방에만 얽매이지 않고 눈앞의 환자 상태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즉 권변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권변이요. 임기응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임정은 열독으로 심한 이지를 앓는 환자에게 설사를 유도하는 약 흑축이라는 나팔꽃 씨인데요. 이걸 써야겠다고 판단했지만 이 약이 너무 차가워서 위장을 상하게 할까 봐 걱정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방법을 쓰는데 바로 이 흑축 환약을 따뜻한 성질의 황납, 그러니까 밀랍으로 코팅해서 먹인 겁니다. 와, 밀랍으로 코팅을요? 네, 이렇게 하면 먼저 위장에서는 따뜻한 밀랍이 중초를 보호하고 약이 소장이나 대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차가운 흑축이 작용해서 설사를 유도하고 열독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이런 창의적인 임기응변의 사례들이 의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와, 밀랍 코팅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정해진 대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춰서 저런 고민과 응용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지혜죠. 그런데 의안에는 몸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칠정상이라고 불리는 사례들이 의안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칠정은 기쁨, 노여움, 슬픔, 생각, 근심, 놀람, 두려움 같은 7가지 감정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감정이 너무 격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몸의 균형을 깨트려서 실제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심한 불화, 남편의 외도나 폭력, 사기를 당한 충격, 과거 시험 준비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소화불량, 불면, 가슴 답답함, 심하면 정신착란 증세까지 나타나는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 그럼 어떻게 했나요? 환자의 딱한 사정을 자세히 듣고 깊이 공감해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요즘 말로 하면 상담자나 심리치료사 같은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했습니다. 아, 상담까지요? 네, 예를 들어 안생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잃은 극심한 슬픔으로 헛소리를 하고 남편을 의심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 의사 이수기는 이걸 단순히 귀신 들린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네. 대신 열이펼실이라는 병증, 즉 극심한 슬픔으로 인한 화가 자궁이나 관련 경맥으로 침범하여 생긴 경우로 진단하고 간의 열을 내리고 어혈을 푸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의 마음을 다독이는 접근을 통해 병을 고쳤다고 기록합니다. 와, 진단부터 다르네요. 또 다른 의사인 임정은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간 후 상심 끝에 혼졸한 부인에게 치료를 위해서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우선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킨 뒤에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지혜로운데요. 네,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던 거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접근이었군요. 듣다 보니 의안 속 질병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음양의 부조와 같은 거대 이론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음양오행 같은 이론적 틀이 배경에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의연에 기록된 실제 발병 과정을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 7년이나 묵은 홍시를 잘못 먹고 체한 것이 심각한 병으로 발전한 경우,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바뀐 물과 토양,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병을 얻는 경우, 수토불복, 전쟁 중에 입은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 후유증, 아까 이야기한 과도한 감정적 스트레스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 등등.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질병이라는 우연한 사건, 컨틴전트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즉, 질병을 어떤 필연적인 법칙의 결과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여러 요인들이 예기치 않게 겹쳐 발생하고 경험되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과거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네요. 이제 논의의 시선을 현재와 미래로 좀 옮겨보죠. 이기복 박사님의 분석은 과거 해설에만 머무르지 않고 1990년대 한국 한의학계에서 등장했던 순환구조론이라는 흥미로운 시도를 통해 동아시아 의학의 현대적 의미와 미래 가능성까지 탐색합니다. 네, 그 순환 구조로는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적 개념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아주 독특하고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서양의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을 특정 문화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지식 도구, 그리고 서로 다른 의학 체계 간의 소통을 위한 일종의 공용어, 린과 프랑카로 간주합니다. 아, 해부 생리학을 공용어로 본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공용어를 활용해서 한의학의 핵심 개념들, 예를 들어 기나 상한론에 나오는 육경병 같은 개념들을 체액의 순환이라는 물질적이고 구도적인 언어로 번역, 트랜슬레이션 하려고 시도합니다. 번역이라니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번역을 시도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상한론의 병증은 어떻게 순환의 문제로 설명하죠? 예를 들면요. 상한론에서 감기 초기 증상과 비슷한 태양병의 특징인 두통, 발열, 오한 등을 머리와 팔다리 쪽으로 혈액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즉 그 부위의 혈액 편중으로 인한 압력 증가와 순환 장애로 설명하는 식입니다. 아, 혈액순환의 문제로 보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소음병에서 나타나는 구토, 설사, 손발 차가움 등은 소장 주변 복강 내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세포 대사가 저하된 상태로 해석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추상적인 사기나 음양의 불균형 같은 개념보다는 인체 내 실제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체액의 국소적 편중, 즉 혈액이나 림프액 같은 체액의 정체, 이동장애, 조직압력 변화 같은 동적인 순환 시스템의 문제로 재구성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접근 방식, 그러니까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적 개념들을 현대 해부 생리학이라는 보편 언어를 통해서 물질적, 구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시스템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현대의학이나 미래의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기복 박사님은 순환구조론과 같은 시도가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첫째는요. 인체를 유전자나 세포 같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분석해 올라가는 현대 생의학의 환원론적, 반음업 접근이나 반대로 너무 거대한 우주론적 원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의학의 접근, 탑다운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즉, 순환과 같은 생명현상의 중간 수준, 미들레벨 시스템에서 출발해서 위로는 전체 시스템, 아래로는 구성요소 양쪽으로 이해를 확장해 나가는 중간에서 시작하는 미들아웃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아, 미드라웃 접근법이요? 네, 복잡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원주의적 접근이 놓치기 쉬운 전체 시스템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둘째는요. 질병을 단순히 특정 원인균이나 유전자 변이 같은 단일 원인에 대한 결과로만 보지 않고 체액의 편중, 즉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순환의 장애가 생긴 복합적인 결과로 이해함으로써 요소 환원지이나
단선적인 인과관계 설명에 치우치기 쉬운 현대의학의 관점을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인체를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주변 환경 및 내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반응하고 적응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셋째, 해부 생리학이라는 보편 언어를 매개로 삼아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단순히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존재하거나 병행,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섞어 쓰는 절충, 수준을 넘어서요.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창출하는 통섭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통섭의 가능성까지요? 네, 결국 이기복 박사님이 발굴해낸 동아시아 의학의 다채로운 실행 스타일 그 자체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의학의 방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기복 박사님의 논문들을 통해 동아시아 의학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서양은 해부, 동양은 기라는 그 낡고 단순한 이분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왜곡해 왔는지 정말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아시아 의학은 결코 추상적인 사유나 철학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몸에 대한 깊은 탐구와 다양한 실행 스타일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온 역동적인 직격 전통이었네요. 우주론적 몸, 공간 지형학의 몸, 감정의 몸 등등 다양한 몸에 대한 이해 방식이 공존하고 경쟁하고 융합해온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즉 그들의 실행에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흑백 사진 같았던 동아시아 의학의 풍경이 얼마나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입체적인 모습이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현대의학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의학의 실마리, 예를 들어 시스템적 사고나 전일적 관점 같은 중요한 통찰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 동아시아 의학 안에 이토록 다양한 실행 스타일이 존재했고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융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면 네. 혹시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부르는 시스템, 그것이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상관없이요. 그 안에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주류 담론에 의해서 비과학적 혹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간과되고 있는 또 다른 소중한 실행 스타일이나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 너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나 가능성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를 다른 눈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